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9,831명으로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이 16,000명 넘게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달 말에서 3월 중순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을 현행 6명으로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연장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 후보가 각각 호남과 TK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유세버스 사고로 숨진 선대위원장 연결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후보는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공장에서 노동자 16명이 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에도 높은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 세계적인 수요 회복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며 외식 품목 메뉴 가격과 배달 수수료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러시아의 철군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며 우크라이나 침공 위험이 높다며 수일 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중단과 동유럽 미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영업시간 제한만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은 6명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는 내일부터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죠. 신규 확진자 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만 9,831명입니다. 어제보다 16,000여 명 늘어난 수치인데 지난달 26일 10,000명대에 진입한 지 약 3주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 11만 명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배, 2주 전보다는 4배, 5주 전과 비교해선 24배 이상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63.3%인 6만 9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처음으로 2만 명대 확진자를 기록했고 경기도에서도 처음으로 3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매주 확진자 숫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급증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13만 명에서 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확산세를 고려하면 도달 시기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 385명, 사망자는 45명 늘어 누적 7,283명이 됐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이 전날보다 0.9%포인트 오른 29.4%, 수도권이 0.5%포인트 오른 28.5%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환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 대상자도 크게 늘었는데 오늘 0시 기준 35만 1천여 명으로 하루 만에 3만 7천여 명 늘었습니다. 네, 최명신 기자. 확산세가 여전히 거센데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고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6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8명 이하 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정부는 최근 유행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영업시간 제한만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는 내일부터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됩니다.
김 총리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소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별반 달라질 게 없을 거라면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이 나왔죠.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상점과 식당들은 이제 막 점심 장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데요. 제가 만나본 상인들은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준다고 해서 매출이 크게 늘 것 같지 않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데 사실상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오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폭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술집과 노래 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올 시간대에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 처우 개선이 되지 않으면 24시간 영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던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영합도 이번 정부 방침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에도 아직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신규 확진자가 정점에 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방역 고삐를 풀었다가 의료 대응 역량이 마비될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실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음 달 말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 등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백신 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을 비롯한 경기도민 250여 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 반응과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역 성공 모델이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에 따라서 더는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 건 진단검사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방역 규제를 섣불리 완화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광혁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전략이 대전환기에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2년 동안 검사와 추적, 치료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3T 전략을 통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보건체계 안정을 위협할 지경이 되면서 이런 전략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일반 코로나 확진자들을 집에서 스스로 돌보게 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면서 감염병에 취약한 환자들에게만 자원을 집중하는 중점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은 정부의 엄격한 방역 규제에 익숙했던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며 재택 치료가 늘수록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여러 나라는 신규 감염자 수가 하락 추세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단검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사망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해 지난 한 주 동안 7만 5천 명에 이른 점에 비춰보면 지금은 자가격리 요건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That we're sort of just lifting everything, and and if we get hit with another variant, and we've already sort of abandoned all measures, it's going to be really hard to put anything back in place.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전염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이는 오미크론 하이 변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중국과 인도 등 일부 나라에서 우세종이 됐다면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0만 명을 넘겼고 재택치료 환자도 35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잠시 뒤에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 화면을 좀 크게 띄워주시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은 및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길입니다.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입니다. 둘째는 출입 명부 및 청소년 방역표스 시행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는 오미크론 대응책의 전환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주 2배씩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정점이 언제인지도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 우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위중증 환자는 현재 300명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2, 3차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대략 2,000명까지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병상 운영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환자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전폐력은 큽니다. 다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수준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그리고 고위험군의 중심에 높은 방역 의료체계 전환과 먹는 치료제의 적절한 투여 등을 어우러지면서 중증 사망은 점차 최소화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의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2,651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는 29.4%의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준증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 병원의 가동률은 각각 51.2%와 또 43.5%로 절반 정도를 여유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인중증 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의 정점은 아직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확진자가 얼마로 늘어날지도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에는 의료체계나 우리 사회의 필수 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매우 민생 경제에 어려움들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 체계를 지금 개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합성도 한편은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해외 국가들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지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대다수 국가들은 유행을 정점을 지나서 전체적인 위험들을 평가하고 방역 완화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방역과 의료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하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조정만을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위험들을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분과위원들과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대두셨습니다. 우선 중증도가 낮고 의료력이 안정적인 만큼 더 이상의 거리두기는 유지할 여력이 없다는 그런 이유였었습니다. 특히 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제한은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자체의 의견은 대략 반반씩 좀 갈렸습니다. 이 방역과 사회 경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큰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을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내일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내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22시로 조정됩니다. 이외 사적 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영업, 소상인 분들께서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심정입니다. 여러 의견 수렴과 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출입 명부 의무화 또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 조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 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출입 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역 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는 종전에는 3월 1일이었습니다. 4월 1일로 1개월간 늦추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 상황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의 거리두기 조정 및 세부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추진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를 비롯하여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로 전환이 빠르게 지자체로부터 안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군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상담 처방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총 5,264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 24시간 상담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약 200개소가 운영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분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요령과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분들께 각 지자체를 통해 확진 문자 통보와 함께 확진자 및 동거인의 안내문을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 상담과 처방도 가능함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확진 통보를 받으시게 되면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 처방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로 배정된 이후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대상별로 재택치료 시 주의사항, 또 의료상담 및 처방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많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중증화 또 사망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의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과 낮은 중증화율, 사망률을 고려할 때 종전처럼 확진자 억제를 주력하기보다는 주로 대응체계는 주력하는 방법은 그 대응체계는 효과성이 떨어지고 희생이 너무 큰 면이 있습니다. 근본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잘 보존하면서 유행을 잘 넘긴다면 이것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도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중증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체계도 지금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최종적인 국면이 접어드는 중입니다. 근본 거리두기 조정 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의료 여력을 통제 범위 내에서 관리하면서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정부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출입명부, 방역 패스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대응 체계와 관련한 설명이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 발표한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정기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크게 그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거리두기 조정안부터 좀 짚어보죠. 일단 그 식당과 카페 영업 시간을 9시까지 1시간 연장을 했는데 사적 모임 인원 6명은 유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그 팩트를 비교해 볼 때, 네. 그러니까 사적 모임 인원하고 영업 시간 둘 중에 비중을 따져봤을 때는 사적 모임 인원을 늘렸을 경우에는 이게 더 위험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뭐 기존 영업 시간 9시까지부터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11시, 12시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아마 1차에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 범위 내에서 뭐 방역 조치를 일정 부분 완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굳이 왜 9시에서 10시로 영업 시간을 연장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9시에 영업 종료를 하게 되면 한 8시 정도면 주방이 문을 닫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식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고 뒤늦게 오신 분들도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불만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방역당국의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은 오미크론 확산이 오늘 1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아직 정점을 정확하게 규모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라고 하면 급속하게 신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거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미 방역 조치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우리가 자가격리 기간도 7일로 단축을 했고 역학조사 방법도 자기기입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재택치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방역 조치를 기존에 완화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 전파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방역 조치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건 적절치 않고 향후에 오미크론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적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그 방역당국이 오늘 내놓은 거리두기 조정안이 최근 이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네. 추가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역 조치 오히려 강화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현상 유지를 하면서 지금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를 좀 들어봤고 이 출입명부와 방역 패스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출입명부라는 거는 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런 제도이지 않습니까? 네네. 출입 명부에 대해서는 잠정 중단 조치를 했는데 이 방역 패스는 유지를 하기로 했어요. 다만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는 4월 1일로 한 달 연기를 했습니다. 먼저 출입 명부에 대해서 잠정 중단했다는 것, 확산세가 워낙 거세다 보니까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 사실상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간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는 확진자 규모가 너무 많고 네. 실제로 진단검사 방법을 PCR에서 신속항원 검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놓친 감염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출입명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일단 출입명부 기록 의무화 조치는 해제를 했는데 QR코드는 그대로 유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방역 패스를 적용하려면 QR코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출입명부와 QR코드가 뭐가 다른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단계에서 방역 패스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정점에 도달을 할 때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정점에 대한 또 논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는 아마 27만 명, 그러니까 3월 중순에 27만 명 정도의 정점에 도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떤 특정 시기나 규모를 수치화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점 규모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30만에서 40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아질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한 가지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의 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진단검사 건수가 20만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단검사 건수가 60만 건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측면, 그러니까 진단검수 건수를 확대를 하게 되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이 진단검사 건수 20만 건 정도에서 10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다면 우리나라는 그거의 한 3배 이상 정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신규 확진자 규모는 상당히 축소화돼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진단검사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진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도 지금 일본이 정점을 보였던 수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일본이 상당히 우리나라랑 유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진단검사 건수를 국민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일단 신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 확진자 규모는 아마 30만에서 40만, 혹시 진단검사를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면 그 이상도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도달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4월경으로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격리 기간이라든가 진단검사 방법이라든가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방역조치 완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앞당겨질 수는 있다. 근데 또 일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방역조치를 완화해서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나오게 되면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면서 더 빨리 종식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도 이제 제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오미크론 확산에 의해서 감염되실 그 그룹의 인원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이 부분을 방역조치를 완화해갖고 영국처럼 급속하게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더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단축될 수 있다.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환자로 이어지게 되고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인적 피해가 굉장히 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점에 도달하고 그리고 완화되는 속도도 더디게 진행이 되더라도 일단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그 신규 확진자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도록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자연스럽게 현재 오미크론 확산세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선 그 최근 확진자 추이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매주 이른바 신규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난 더블링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어제 하루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는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정점이 언제일지가 그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 정점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마다 다들 의견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방역의 역설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도 높고 방역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이른바 자연 면역이 형성되신 분들이 적기 때문에 정점에 올라가는 그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고 그리고 정점에서 완화되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끝부분하고 상당히 네.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때문에 감염되시는 분들, 환자분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백신 접종으로 면역력을 획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감염이 되면서 자연 면역을 형성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상당수 인구의 대부분이 일단 면역력을 획득했을 때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정 규모가 앞으로 감염될 걸로 예상된다. 근데 방역 조치를 완화해서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감염되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상대적으로 짧아진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점화되기 이후부터 한 3주 정도 됐을 때 정점에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점화되는 유입부터 우점화까지 7주 정도가 걸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2배 정도 지연되어 있다. 그래서 뭐 방역의 역설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 전체적인 유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해외보다는 2배 정도 길더라도 정점에 도달했을 때 확진자 규모가 상당히 높게 되면 그러니까 영국처럼 한꺼번에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의료적 피해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누적 사망자 수가 7,000명 남짓 정도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16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한 20배 이상 높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망자 수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는 다소 유행 기간이 길더라도 관리를 해가는 게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오미크론 이 확산세 상황에서 그 확산세를 추가적으로 더 확실하게 잡기가 어렵다면 위중증 환자라든지 치명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관련된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그 다시 악화하는 코로나19 방역 지표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오미크론 변이가 방역 당국도 그렇고 전문가분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 델타 변이보다는 치명률이 낮지만 독감보다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치명률이라는 게 그 비율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모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위중증 환자라든지 그 돌아가신 분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네. 됐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의료 체계가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것인지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병상 기준으로 보면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한 30%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병상, 그러니까 뭐 감염병 전담 병원이라든가 뭐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는 40%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 경향성이 조심스럽게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확진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최근까지 10% 안쪽 전체 확진자 대비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10% 안쪽이었다가 지금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점점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큰 폭의 신규 확진자 규모 증가세를 보이면서 서서히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10만 명 신규 확진자 규모인데 만약에 2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일단 지금 가동률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대 60% 이상으로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과거에 12월 달에 델타 때 유행처럼 아무래도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도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교수님께서 그 약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니까 이걸 또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 그 재택 치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재택 치료 과정에서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걸 제대로 그 확보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약들을 좀 구비를 해야 되는지 뭐 약국에서 어떤 그 상비약들을 미리 좀 구비를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거에 지금처럼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을 구분하기 전에 네. 확진자를 재택치료 관리가 들어갔을 때는 저는 개인적인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이분화돼 있고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에 사실상 또 상담치료 같은 게 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감기약과 같은 이런
대증요법,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해열제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셨다가 복용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자각 증상 없이 폐렴으로 급속히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 측정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노바백스가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노바백스 백신 접종에도 적극 참여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기존에 뭐 1차 정도에서 접종을 mRNA 백신을 받았을 때 이상 반응이 있었던 분들이 접종을 불완전 접종 상태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만약에 1차 접종을 하셨다가 상당 기간 공백이 있고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맞았을 때 2차로 지금 산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이 3개월 이상 됩니다. 그럼 사실상 기존에 맞았던 그런 면역 반응은 상당히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새롭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새롭게 노바백신 맞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1차로 산정을 해서 계산하시는 게 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는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 전남을 누비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을 훑으면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추가 경정 예산안 타협을 시도하는데 여전히 이견이 크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광주 전남 지역 유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1박 2일 일정에 호남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합동 유세를 벌인 이 후보는 오늘 하루 목포와 나주, 광주를 연달아 찾아 호남 민심 결집을 시도합니다. 이 후보는 순천 유세부터 윤석열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자랑인 듯 하는 리더, 정치보복 공언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문화예술계를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후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을 핍박당하면서도 보복하지 않았는데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놓고 정치보복을 거론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또 오늘 유세에서 호남과 영남을 초광역 경제권으로 묶는 남부 수도권 구상도 설명하며 지역균형 발전 비전을 역설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50%대를 기록하는 데 대해 실제 투표에선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나올 거라며 바닥 민심과는 다를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이 후보도 어제 윤석열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뒤진 여론조사 기관 4곳의 조사 결과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친 점을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 유세에 주력하죠? 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5일에 이어 사흘 만에 또다시 TK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보수 표심을 결집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조금 전 경북 상주에서 유세를 시작한 윤 후보는 김천, 구미, 칠곡, 대구를 하루 동안 샅샅이 훑을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상주 유세에서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8번 고쳤는데 아무리 바보라도 28번 실수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집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일부러 갈라치게 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구미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데요. 퇴원이 임박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연을 불식하는 메시지를 낼지 관심입니다. 유세 내내 정권교체 키워드를 강조해온 윤 후보는 오늘도 현 정부의 실정과 민생, 방역 실패를 고리로 TK 민심을 한껏 자극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야권 단일화 이슈도 진행 중인데 이준석 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후보가 이번 주말 단일화 담판을 벌일 거란 관측에 대해 정치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단일화 행보도 주목됩니다. 네, 권민석 기자,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 움직임도 정리해 볼까요?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하루 포항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포항 제철소를 방문해 산업안전 문제와 하청 노동자 고용 전환에 사측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고,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도 만나는 등 노동 현안을 중점적으로 부각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유세를 중단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세버스 사고로 숨진 고 선평호 지역 선대위원장 연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연결식에서 안철수 후보는 더욱 단단해져서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 후보는 고인들의 장례 일정이 마무리되는 내일 오후부터 조용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멈춰섰던 야권 단일화 논의도 다시 동력을 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국회 소식도 알아보죠. 추경 예산안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 추경안에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 증액까지는 협의가 진전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는 16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추경안을 처리해서 자영업자를 신속히 지원하자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면서 추가 증액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예결위에서도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대선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해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네, 앞서 국회 권민석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 사고로 숨진 고 선평호 지역 선대위원장 연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난 15일 저녁부터 유세를 전면 중단하고 빈소를 지켜왔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선동지를 잃은 고통과 슬픔 이겨내고 동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 함께 더 열심히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 안철수 선동지의 뜻을 이어 선동지를 떠나보내는 당원 동지들의 아쉬움과 결연함을 담아 더욱더 단단해지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이념과 진영의 시대가 아닌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안철수도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이 화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여론조사 보도에서 늘 나오는 그래픽인데요. 이 안에 여론조사의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명확히 알아도 여론조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선 표본수입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표본수의 기준은 1000명입니다. 고작 1000명으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통계학적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규모이고 오히려 표본이 많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부분 정도까지는 표본 크기를 이제 키워오는 게 바람직한데 그 이제 표본 크기가 한 1000 정도 됩니다. 1000 정도. 이번엔 응답률입니다. 응답률이란 정해진 규모의 표본으로부터 대답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전화를 돌렸느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표본수 1000명에 응답률 10%라면
1000명에게서 대답을 듣기까지 10,000명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뜻입니다. 응답률에 따라 표본 규모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다고 해서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이나 가이드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높다고 해서 그 조사가 신뢰할 만하다, 낮다고 불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단지 응답률이라는 것은 그만큼 정치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자기 의사를 밝히고 싶어 한다는.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한 달 전에 했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ARS가 아니라 저는 면접은 여론조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후보, 여론조사 방식 중에 전화 면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보통 ARS 방식과 전화 면접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기계음이 나오는 ARS 조사는 냉정하게 끊기가 쉬워서 특정 후보의 열성 지지자가 아니라면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면접조사의 경우에는 ARS에 비해서 응답률이 높아서 중도층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ARS보다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가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유권자의 어떤 전화번호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이렇게 050으로 시작하는 일회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즉 안심번호를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에는 성별과 나이, 지역 등 여론조사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무작위 추출 방식인 RDD, 이미 전화 걸기보다 정밀한 표본 추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역시 통신 3사에 가입돼 있지 않은 알뜰폰 가입자 1,000만 명을 표본에 담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에선 제품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질병 의심자가 1명 확인된 데 이어 추가 조사에서 모두 16명이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했고 같은 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11일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전남 여수 여천 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여천 NC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앞서 여천 NCC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이 오전 9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여천 NC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사고의 원인이었던 열교환기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계획과 폭발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요령을 정리한 매뉴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의 재산이 동결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근 최고 운영자의 은행 계좌와 주식, 부동산 등 재산 41억 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기소전 몰수 추징 보전을 인용했습니다. 기소전 몰수 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권 대표 남매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바일 상품권 머지머니를 사용 가능 금액 대비 20% 할인해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피해자 57만 명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머지머니 2,521억 원어치를 판매해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의 철군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군대를 증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침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외교가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며 외무장관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수일 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러시아가 어떤 군대도 철수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군대를 접경 지역으로 이동시켰다며 위장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They have not moved any of their troops out. They've moved more troops in. Number one. Number two,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y are engaged in a false flag operation to have an excuse to go in.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에 전격 참석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위기의 순간이라며 러시아 군대가 수일 내 공격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 외교라며 러시아의 외무장관 대면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clearly that these forces, including ground troops, aircraft, ships, are preparing to launch an attack against Ukraine in the coming days.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준비가 됐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러시아가 지난 이틀 동안 7,000명의 병력을 늘렸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의미 있는 러시아의 철군 신호를 보지 못했다며 위장 작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해 나서라는 목소리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이 중단돼야 하고 이미 전달된 무기는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중부와 동부 유럽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의 철수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 17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에 보낸 안전보장 협상 관련 답변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어 우크라이나 침공은 없을 것이며 그런 계획도 없다면서도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해 취해야 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에 대해 미국 측이 동의할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군사기술적 성격의 조치 등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교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에 여전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두고 급박하게 탈출한 교민들은 하루빨리 평화가 다시 찾아오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의 병력 철수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잠식.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국경을 맞댄 폴란드도 긴장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폴란드 교민들은 병력 철수가 러시아의 기만 전술일 수 있다며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크림반도가 빼앗겼을 때 그때도 설마 푸틴이 설마 그랬는데 빼앗았거든요. 너무 푸틴이 하는 말들 안에서 이렇게 안심을 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좀 더 긴장을 풀지 않고 좀 지켜봐야 되는. 전운이 감돌자 삶의 터전을 떠나 폴란드로 급히 대피한 우크라이나 교민들은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며 하루빨리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근교에서 8년간 살았던 교민 서정승 씨와 강미연 씨 부부는 갑자기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상황이 급박해졌음을 감지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로 피난 온 이들은 바르샤바에 머무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막막하고 또 여기를 정말 밟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의 이 사건이 하루속히 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이런 위협들이 하루속히 좀 빨리 사라져서 좀 평화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100여 명 가운데 현지에 생활 기반을 둔 영주권자 등 50여 명이
잔류 의사를 표명한 상태. 외교부는 키예프 주재 대사관의 철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우크라이나 리비우와 폴란드 프셰비시우에 임시사무소를 마련하고 피난민의 폴란드 입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물가도 높을 걸로 전망하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와 배달 수수료 공개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혁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물가 차관 회의를 통해 수요가 회복하는 가운데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도 오르면서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가공식품과 외식업계엔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쑥 오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영상 6도, 남부지방은 광주가 1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에 구름의 양이 차차 늘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점점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9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9도, 광주 10도가 예상됩니다. 절기 우수인 내일은 추위가 주춤하겠고요. 남부와 제주도에는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휴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올겨울 마지막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